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합법과 작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좀 집중을 잘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대신 영상으로 올리니까요. 여러분들 컨디션 좋을 때, 시간 날 때 이 영상을 보기 바랍니다. 시험 봄이니까요. 좀 꼭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항의 모두 수능 특강 문학 교재 255쪽을 피도록 합시다. 그럼 첫 번째 가지문 2항의 도산 12곡8이 나오죠. 여러분들 2항은 누군지 알죠? 조선시대 때 되게 유명한 우리 유학자죠. 그리고 1000원짜리, 우리 동전 많이 쓰는 지폐 1000원짜리에도 나와 있는 굉장히 유명한 대표적인 유교학자죠. 그 다음에 도산 12곡은 이 2항이 쓴 시예요. 시. 12연으로 이루어진 시인데, 그래서 1년부터 6년은 언지, 이 사람이 이제 벼슬에서 물러나서 이제 고향인 안동으로 돌아와서 도산서원이라는 곳에서 지내면서 자연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노래한 거고요. 유경에서 12행은 이렇게 후학들에게, 자기 후배들에게 학문 수양을 좀 열심히 해라, 그런 의사를 전달하는 그런 글입니다. 그러면 이건 도산 12곡이 아니고 뭐다? 도산 12곡 발이에요. 발은 뭡니까? 우리 시작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 싹이 트는 걸 발아하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게 시작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도산 12곡을 시작하게 된, 도산 12곡을 쓴 이유에 대해서 쓴 그런 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죠. 도산 12곡은 도산 노인이 지은 것이다. 도산 노인, 도산에 살고 있는 노인이다. 도산 서원에 살고 있는 노인이란 뜻이죠. 그래서 누구다? 자기죠. 자기 자신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묻힌 제3자처럼 이렇게 객관화하여, 자신을 객관화하여 표현하고 있네요. 그래서 도산 노인은 작가 자신이죠. 노인이 이 곡 도산 12곡을 지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 물음을 통해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방, 여기서 조선이겠죠? 동방의 노래는 대부분 음란하여 좋게 말할 것이 없다. 여기서 음란하다는 건 야하다 이런 뜻보다는 굉장히 수준이 낮다 이런 뜻이겠죠. 한림별곡은 경기체가로 고려시대 때 지은 글인데요. 고려시대 때 지은 글인데 주로 뭡니까? 귀족들의 향락, 즐기는 삶, 향락이나 유흥의 삶을 노래한 그런 시거든요. 그래서 유학자인 이항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겠죠. 한림별곡과 같은 그런 부류의 글하는 사람 입에서 나왔으나 교만하고 방탕하고 겸하여 또한 점잖지 못하고 장난기가 있어. 그래서 당대 시가 경기체가에 대한 평가죠. 이거는 여러분들 1-1번을 푸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더욱 군자가 숭상하여 할 바가 아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1-4번과 3-5번을 푸는데 1-4번과 3-5번을 푸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문제는 도산 노인 이항의 생각이고,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도산 노인의 관점에서 나머지 두 편의 시를 평가하는 그런 문제인데, 그래서 이 관점이, 여기 도산 노인의 관점이 이 부분에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럼 계속 지문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직 근세에 이별의 육가가, 최근에 이별이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 그래서 박팽령이라는 사람의 외손자인데, 박팽령은 사육신이죠. 여러분들 단종이, 세조가 자기 조카인 단종을 밀어내고 왕이 되죠. 그래서 우리 단종, 어떻게 보면 오늘날처럼 쿠데타죠. 그래서 우리 단종을 다시 왕위로 모시자 하다가 세조에 발각되어 죽은 6명의 신하, 그래서 4명의 죽을 사자, 여선육자 써서 4명의 죽은 신하, 충성스러운 4명, 죽음을 선택한 충성스러운 4명의 신하에서 사육신이죠. 그래서 이 박팽령의 이별이란 사람은 이 박팽령의 외손자예요. 그래서 역적을 모의한 사람의 외손자니까 벼슬에 나가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 주로 자기가 똑똑한데도 벼슬을 하지 못하는 을분을 노래한 시가를 많이 지어요. 그래서 이별이란 사람이 지은 육연으로 된 시가 성대하게 전하오니 오히려 그것보다는 좋다고 하나 그래도 세상을 희롱하고 불공한 뜻만 있고, 공손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욕하고 있다는 거죠. 왜? 똑똑한 나를 벼슬 안 시켜주니까 세상을 욕하는 내용이 많다는 거야. 그래서 온유도누한 내용, 온유도누의 의미는 밑에 나와 있죠. 부드럽고 인정이 두터한 내용이 적은 것은
내용이 별로 없는 것은 애석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문단은 내가 도산 12곡을 지은 동기가 있고 요즘 불리는 노래들은 온유도노한 노래가 없음에 대한 안타까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노인은 작가 자신 이양이죠. 노인은 평소 음률 가락이죠. 가락을 알지는 못하나 세속의 음악을 듣기는 싫어했다. 왜 듣기 싫어했다? 옆에 다 나와있죠. 뭡니까? 장난기가 있고 뭐 점잖지 못하기 때문이죠. 한가히 살면서 이제 벼슬에서 물러나서 안동에서 도산서원에서 한가히 살고 있었죠. 병을 돌보는 여가에 무릇 정성의 감동이 있는 것을 매양 시로 나타내었다. 매양, 뭐 매일 이런 뜻이죠. 매번. 그러나 지금의 시는 옛날의 시 여기서는 고려가요겠죠. 고려가요. 고려시대 때 불리던 노래겠죠. 옛날의 시와는 그래서 여기서 옛날의 시는 고려가요처럼 우리말로 쓰인 시죠. 우리 고려가요는 고려시대 때 불리던 노래인데 뭐 청상별곡, 뭐 동동 이런 거 있었죠. 시와는 달라서 읊을 수는 있어도 노래하지는 못한다. 만약 노래하려면 반드시 시속말로 엮어야 되니 대개 나라 풍속의 음절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 그런 대부분 한자로 쓰여져 있죠. 그래서 노래, 우리말이 아니니까 가락을 붙이기 어려워요. 그래서 노래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읽을 수는 있어도 노래는 못한다는 거죠. 만약 노래하려면 시속말, 우리말로 엮어야 되니 나라의 풍속 음절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거다. 도산 12곡을 우리말로 지은 이유죠. 그래서 노래로 부르고 싶은데 한자로 된 시로 지으면 노래로 부르기 힘드니까 우리 노래로 부를 수 있게 우리말로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1-2번과 3-1, 2번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는 구절입니다. 이 시의 노래, 이별, 아까 말했죠. 이별이라는 사람의 노래를 모방하여 도산 6곡을 지은 것의 둘이니 6곡을 2개 지었으니까 12곡이죠. 그 하나는 뜻을 말하면 아까 말했던 도산 12곡 중 언지죠. 언지. 또 하나는 학문을 말한 것이다. 아까 설명했던 도산 12곡 중 언학이죠. 언학. 그래서 이 부분 1-5번을 푸는데 도움이 되는 구절입니다. 이 노래를 아이들로 하여금 조석, 아침 저녁으로 익혀서 노래하게 하여 안석, 등받이에 기대어 듣기도 하고 또한 아이들이 스스로 노래하고 춤추며 뛰기도 하게 한다는 내용이 굉장히 좋죠. 자연도 즐기고 공부도 열심히 하라는 거니까 노래가 의미가 좋으니까 아이들에게 이렇게 부르게 한다는 거죠. 거의 비루한 마음을 씻어버리고 감화되어 바람직하게 변하여 분발하고 마음이 하락해져 평화롭고 즐거워져 노래를 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서로 유익함이 있을 것이라 본다. 이 문단의 중심 생각은 도산 12곡의 내용과 가치죠. 그래서 어떤 가치가 있다? 서로 유익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문학의 효용론적 가치. 효용론적 가치는 뭐냐면은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중시하는 거예요. 효용론적 가치는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중시하는 거죠. 아무리 좋은 거라도 사람들이 읽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도산 12곡을 노래로 만들어서 여러 사람이 부를 수, 한자를 모르는 사람들도 한글로 썼기 때문에 한자를 모르더라도 읽을 수 있게 하니까 독자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이 반대되는 게 여러분들 주제론적 가치라고 해요. 주제론적 가치. 주제론적 가치는 뭐다? 독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나 이런 건 상관없어. 그 작품 내용 자체가 굉장히 중시되는 거죠. 우리 영화를 보더라도 어떤 상업 영화, 흥행을 중시하는 영화가 있는 반면에 뭐 영화제 같은 데서 시상 많이 받는 거는 흥행이랑 상관없이 그 영화 자체, 영화의 내용을 굉장히 중시하는 거죠. 그래서 영화 내용을 중시하는, 예를 들면 뭐 칸 영화제나 이런 데서 상 받는 건 우리 주제론적 관점으로 영화를 만든 거고, 뭐 이제 여름에 개봉하는 블록버스터 같은 것들은 뭡니까? 우리 여기 보는 효용론적 가치를 중시해서 만든 영화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나의 처신이 자뭇 세상과 맞지 않으니, 왜냐하면 이해한과 같은 양반 사대부들은 여전히 한글로 시를 짓지 않고 한시를 짓는다는 거죠. 한글은 좀 지식이 모자란 사람들이나 쓰는 그런 글이라고 옛날에 양반들이 인식했죠. 이러한 같은 한간일이 혹시나 말썽을 일으키지는 단서가 될지 알 수 없고, 그래서 논란을 생길까봐 걱정하는 거죠. 너 양반이 왜 한글로 한문으로 시 안 짓고 한글로 시 지었어? 그래서 논란이 생길까 좀 걱정을 하는 거죠. 그다음 이 곡조, 이 가락이 노래 곡조에 들어가며 음절에 해합할지
그렇지 않을지도 은절과 사합할지 그렇지 않을지 스스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음률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건 약간 겸손의 표현이죠. 음률을 잘 맞췄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노래로 불려질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분간 한부를 써서 상자에 넣어놓고 때때로 스스로 반성해보고 또 훗날 열람해보는 치사 선택을 기다릴 뿐이다. 가정년 1565년 늑범 16일에 도산노인 이항이죠. 마찬가지로 자신을 객관화해서 표현했네요. 또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문단의 중심 생각은 도산 12국에 대한 반응을 기다린다는 거죠. 내가 너희들이 노래를 부를 수 있게 썼으니까 한번 불러보고 뭐 어떨지 평가해달라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나시 보도록 하죠. 나시는 신사임당. 오늘은 집회 특집인가요? 이항이 1,000원짜리에 나왔다고. 우리 신사임당은 어디 나오는 사람이에요? 5만원짜리에 나오는 사람이죠. 그래서 굉장히 조선시대 때 여인으로서 그림도 잘 그리고 시도 잘 짓고 이랬던 굉장히 대표적인 그런 여성 지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남편이 서울로 가게 되면서 어머니가 계시는 강릉에서 서울로 남편을 따라 가게 돼요. 그래서 사친, 친이 우리 친족할 때 친족할 때 친자죠. 그 다음에 사는 생각할 사자거든요. 그래서 친족을 생각한다. 여기서 친족은 뭐다? 강릉, 고향에 계신 어머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쓴 시다 하는 거 이해하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봅시다. 천리길 고향은 첩첨산 넘어라. 이 부분은 약간 가장법이 쓰인 거죠. 천리길이랑 그 다음에 첩첨산 넘어라. 이 부분은 가장법이 쓰였다고 볼 수 있겠죠. 실제로는 이렇게 멀진 않죠. 첩첩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장법이죠. 우리가 심리가 4km니까 천리면 400km인데 예, 뭐 400km까지는 안 되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400km 되니까 예, 강릉은 그 정도 거리는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에서 표현한 이유는 뭡니까? 단절감을 표현하기 위해서였던 거죠. 그러니까 어머님한테 이만큼이나 이 정도 수준으로 가기가 힘들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하자와 시적 대상의 거리감을 이렇게 가장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리길과 첩천산은 엄마랑 만나기 힘든 장애물과 단절감이 되겠죠. 여기서는 고향이 생략됐겠네요. 고향 가고픈 마음은 밤마다 꿈속에 찾아가네. 꿈에서 이제 고향을 가면서 그리움을 심화시키는 이런 소재로 작용하고 있네요. 한송정은 강릉에 있는 정자인데 정자는 뭔지 알죠? 뭐 산이나 이런 배경 좋은 곳에 사방을 뚫어놓고 지붕해서 이렇게 그늘지기에서 뭐 햇빛이나 더위나 추위를 피하면서 이렇게 풍경을 볼 수 있게 만드는 거 이런 걸 정자라 그러죠. 한송정 가에는 한송정 근처에는 하늘과 물 속에 달이 걸려 있고, 그러니까 뭡니까? 하늘에도 달이 떠 있고 물 속에도 달이 비추고 있다는 거죠. 물에서도 달이 비추고 있다는 거죠. 경포대 앞에선 한자기 바람이 불어오네. 갈매기는 모래톱, 이렇게 모래가 파도에 휩쓸려서 이렇게 모여 있는 곳이죠. 모였다 흩어졌다. 고깃배들은 파도 위로 왔다 갔다. 그래서 고향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어떻게? 달이 걸려 있다고 표현함으로써 고깃배들은 파도 위로 왔다 갔다. 언제나 강릉길을 다시 밟을 것. 그래서 1, 2행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 3에서 6행은 고향의 모습을 해상하고 있는 거죠. 언제나 강릉길 다시 밟고 가. 색동옷 입고. 색동옷은 한복인데 알록달록한 한복인데 주로 어린이들이 입던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 뜻하는 거죠. 어머니 곁에서 바느질할까. 색동옷 입고 엄마 곁에서 바느질했던 어린 시절을 그리워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언제 강릉길을 다시 밟고 색동옷 입고 어머니 곁에서 갈까. 고향에 갈 수 없는 처지를 탄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선 뭐다? 서리법을 써서 이렇게 서리법을 써서 더욱더 이런 걸 고향에 갈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탄식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제 한쪽 넘어가서 256쪽 펴보도록 합시다. 자, 256쪽 보면 우리 산호친곡 나오죠. 산호친곡. 그래서 마찬가지로 생각사자죠. 그래서 노친, 늙은 친척. 여기서는 뭡니까? 늙은 어머니죠. 늙은 어머니. 이건 노래곡자거든요. 그래서 늙은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부르는 노래라는 거죠. 그래서 이단명이라는 사람이 숙종 때, 조선시대 숙종 때 경신한국이라는 게 일어나서 서인이 남인을 몰아내서 남인들이 다 유배를 가게 돼요. 이단명도 남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유배를 가서 유배지에서는 함부로 못 움직이죠. 그래서 어머니 보고 싶은데 못 봐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그런 시입니다. 자, 보도록 하죠. 자, 봄은 오고, 계절적 배경이죠. 또 오고, 푸른 푸르고 또 푸르니, 이렇게 시각적 이미지고요. 반복을 통한 계절의 순환. 그래서 봄은 계속 다시 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풀도 푸르렀다가 다시 겨울에는 다시
자라지 못했다가 봄 되면 다시 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반복 통한 순환의 계절이고 2-1번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번은 표현상 특징을 묻는 건데 여기 식구가 반복되고 있죠. 뭡니까? 뭐고 뭐하고 또 뭐뭐하고 뭐뭐하고 또 뭐뭐하고 이렇게 식구가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나도 이봄 오고 잎을 풀이 가서 어느 날 고향에 돌아가 그 노모님께 배우려. 이렇게 봄이 다시 오고 풀도 다시 오듯이 나도 고향에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거죠. 노모는 늙은 어머니란 뜻이죠. 그래서 그리움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일수는 고향에 못 돌아가는 자신의 처지를 표현하고 있네요. 기러기 아니내니 편지 뉘 전하랴. 여기 서리법이 쓴 거죠. 자, 기러기는 자신의 소식을 전해줄 존재죠. 시름이 가득하니 꿈인들 이룰송가. 그래서 꿈에도 못 이룬다는 거죠. 꿈에도 이루지 못한다. 뭐 어머니 보는 거를 꿈에도 못 이룬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매일의 놓친 늙은 나타났네요. 여기서 늙은 어머니죠. 늙은 어머니 얼굴이 눈에 삼삼하여라. 어른거린다는 거죠. 그래서 시름이 가득하니 그 다음에 삼삼하여라. 이거 2-4번 2-4번이 뭐다? 우리말 사용한 거죠. 여기서 뭐 시름 가득하다 삼삼하여라 아른거린다는 뜻인데 우리말을 사용해서 굉장히 시의 아름다움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육수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고요. 하늘 높으신 하늘이 여기서는 임금을 뜻하는 거겠죠. 높으시나 낮은 데를 들으시네. 백성말을 듣는다는 거죠. 1월은 여기서 태양과 달인데 역시 임금님을 뜻합니다. 1월은 해일자랑 달일자죠. 해와 달이죠. 임금이죠. 임금은 가까우샤. 하토 낮은 땅이죠. 낮은 땅. 여기서도 뭡니까? 백성이겠죠. 백성이고 구체적으로 뭡니까? 이단명 자신이겠죠. 임금님 내 소원 좀 들어주세요. 나 이제 유배 좀 그만 보내고 나 고향으로 좀 보내주세요. 이러는 거죠. 아무튼 우리 모자의 정 엄마와 아들의 정을 살피실 자 없었느냐?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언젠가는 나의 사정을 살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감을 서리법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를 쏜가 없을 쏘냐? 둘 다 2-2번 푸는데 도움이 되는 건데 서리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문제 살펴보기 전에 내용 정리, 유인물 나눠준 거 있죠? 유인물 나눠준 거 내용 정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옛날에 이거 도산 12곡발이랑 산호친곡이랑 해서 유인물, 사친이랑 해서 유인물 나눠줬었죠? 자, 그거 펴보도록 하죠. 이 부분 작품에서 각장 읽어보도록 하고요. 작품의 구조도 선생님이 했어요. 도산 12곡을 지은 동기, 온유도누한 노래가 드문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 온유도누는 뭐 인정이 두텁다 이런 뜻이었죠. 네, 도신 12곡을 우리말로 지은 이유 왜 지었다? 사람들에게 노래로 부르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도산 12곡의 내용과 같이 자신의 생각에 대한 후대의 평가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도산 12곡에 드러난 문학관, 그래서 이거는 뭐 학자가 문학에 대한 생각인 거죠. 이거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시속말로 엮어야 된다. 근데 시속말은 우리말이겠죠. 우리말. 그래야 노래를 부를 수 있다. 그 다음에 내용이 뭡니까? 교훈적이어야 된다. 유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평문, 특이하게 자기가 쓴 작품을 비평하고 있는 거죠. 발문은 뭐다? 이렇게 쓴 이유를 밝히는 글이죠. 쓴 이유, 도산 12곡을 쓴 이유를 밝히는 글이다. 그래서 글쓴이가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여 소설하고 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도산 노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말 문학의 창작성을 필요로 하였다. 왜? 사람들이 많이 불러야 교훈적인 내용일 경우는 많이 부르면 좋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노래를 했다. 비교의 방식, 뭐 한림별곡이나 그 다음에 이별이라는 사람이 쓴 시, 그 다음에 도산 12곡을 비교했죠. 비교해서 작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친 내용으로 한번 보면은 이거는 작품에서는 각자 읽어보도록 하고요. 이거 작품 구조도 아까 설명했으니까요.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자, 하자가 그리워하는 대상은 고향과 어머니죠. 그래서 고향은 천리나 떨어진 먼 곳, 물리적, 심리적 거리감을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어머니도 그리워하고 있고요. 자, 꿈은 뭡니까? 고향을 꿈에서나 찾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고향에 대한 꿈에서 어쨌든 고향을 가니까 위안을 받을 수도 있고 오히려 꿈에 가니까 현실에서 더 가고 싶어져요. 그래서 그리움을 심화하는 그런 역할도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갈래는 한시, 한자로 쓰여진 시인데 칠언율시는 뭐냐 하면은
한행에 7글자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자 한행에 7글자가 쓰여져 있고 8행으로 이루어진. 그래서 한행에 7글자인 8행의 시, 이거를 한자로 이렇게 쓰여진 거를 칠언율시라 그러고요. 뭐 제재랑 주제는 각자 읽어보도록 하고요.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해서 고향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표현했었죠.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정서적 거리감. 정서적 거리는 뭐 첩첩삼중이라든지 이런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한 거죠. 그 다음에 대꾸를 사용하여 리듬감 있게 표현했다 그랬는데, 대꾸는 뭡니까? 서로 문장이나 구절이 호응하는 거죠. 주고받는 거죠. 뭐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된다든지, 유사한 구조가 반복된다든지, 아니면 유사한 뭐 구절이 반복된다든지, 뭐 이런 거를 여기서는 대꾸라고 하죠. 여기서는 이 시에서는 나시에서는 5, 6행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5, 6행에 보면은 모였다 흩어졌다, 5행에 모였다 흩어졌다, 6행에 위로 왔다 갔다, 위로 왔다 갔다, 뭐뭐 했다, 뭐뭐 했다, 뭐뭐 했다, 뭐뭐 했다, 이런 식으로 서로 대조되는 게 모였다 흩어졌다 왔다 갔다 대조되는 게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대꾸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문형을 사용한 건 아까 설명했었죠. 그래서 마지막 행에 바느질 할까,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의문형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간서지방은 우리가 강원도를 태백산맥 기준으로 나누었을 때 태백산맥 오른편에 뭐 강릉이나 동해 이런 데는 우리 간동이라 그러고, 강원도에서 그 태백산맥 왼쪽에 있는 부분 뭐 춘천, 철원 이런 데는 우리 간서지방이라 그러죠. 자, 그냥 참고하도록 하고요. 자, 작품의 구조는 이거는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자연물에 자신의 소망을 빗대어 표현하고 있죠. 이렇게 해마다 찾아오는 반복되는 자연물처럼 나도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늘과 1월은 임금을 상징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 의미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1월은 아까 말했듯이 해와 달이었죠. 그 다음에 낮은데 하토, 하토가 낮은 땅, 사실 똑같은 의미예요. 낮은데 하토는 낮은 땅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자가 존재하는 세계, 뭐 자기 자신, 백성 이런 걸 뜻하겠죠. 뭐 자신이나 백성, 자신이나 백성을 상징하겠죠. 그래서 이 임금님이 자신의 처지를 좀 돌봐줘서 자기 이제 기양 좀 그만 보내고 고향으로 보내달라는 거죠. 자, 갈래는 연시죠. 그러니까 연이 나누어져 있는 시조라는 거죠. 연이 나누어져 있는 시기. 한 수가 하나의 연이죠. 여기서는 뭐 주제랑 제자는 읽어보고요. 자연과 인간의 대비. 자연은 반복해서 돌아오는데 자신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유사한 통사구족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표현하고 있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 일행에 오고 또 오고, 오고 또 오고, 오고가 반복되고 있죠. 그 다음에 푸르고 또 푸르고, 푸르고, 일행에 보면 또 푸르고, 이렇게 푸르고가 반복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리듬감 형성하고 있고요. 서리법, 아까도 설명했죠. 뭐 이룰송가, 이연의 육수의 이행에 이룰송가, 그 다음에 11수의 마지막 행에 없사오랴, 이런 서리법. 서리법이 뭔지는 다 알죠.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 진짜 강조를 위해서 묻는 거죠. 그래서 하자의 처지와 정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수고 많았어요. 자, 그러면 다 이제 바로 문제풀이로 넘어가도록 하죠. 노인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 아까 우리 같이 지문에서 표시했었죠. 이 부분에 있다, 뭐 1-1번, 1-2번 이 부분에 있다. 동방의 노래 중에 만족스러운 것이 많다. 그렇죠. 우리 동방의 노래 중에 음란하고 점잖지 못하고 장난기가 있어서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있었죠. 시중에 읊을 수 있지만 노래할 수 없는 것도 있다. 우리 한자로 지은 거는 노래할 수 없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도산 12곡을 우리말로 지었다고 하죠. 마음속에 비루함을 씻어낼 수 있는 게 좋은 노래다. 그렇죠. 그래서 비루한 마음 씻어버리고 두 번째 문단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죠. 마음이 희락해져 노래하는 자 듣는 자가 유익한 게 좋은 시라는 거죠. 도산 12곡이 이런 시라는 거죠. 근자는 부적절한 내용과 주제를 가진 노래는 불러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약간 이 사람이 한림별곡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노래를 모방해 창작한 다음 마음을 가마가 감동이죠. 아니죠. 도산 12곡 자체가 뭡니까? 이별의 노래를 약간 베껴서 참고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이문단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단 중간쯤 보면 이 시의 노래를 모방하여 도산 육곡이라는 것을 만들었다 나왔을까. 도산 시육 자체가 다른 노래를 모방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던 거죠.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2번 문제도 우리 지문에서 다 했었죠? 그래서 다 보면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고 있다. 아까 일행에 봄은 오고 또 오고, 그 다음에 풀은 푸르고 또 푸르고, 오고 또 오고, 푸르고 또 푸르고, 오고가 반복되고 푸르고가 반복되고 있죠. 그 다음 여러 가지 의문형 표현, 육수의 이행 이룰송가, 그 다음에 11수의 삼행 없사오랴 통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말 형용사 시름이 가득하니 삼삼하여라 있죠. 삼삼하여라 이 부분 우리말 형용사를 통해서 아른거린다는 거죠. 삼삼하여라가 아른거린다는 거죠. 육수의 마지막 행에 있었죠. 삼삼하여라. 일정한 음보를 반복해서, 음보는 뭡니까? 호흡의 단위죠. 끊어읽기의 단위죠. 그래서 이 시는 4번 끊어 읽는다는 거죠. 봄은 오고 또 오고, 풀은 푸르고 또 푸르니, 나도 이봄 오고, 잎을 푸르기 같이, 이런 식으로 한 행에 4번 끊어 읽는다는 겁니다. 정답은 5번이죠. 점층적 표현을 통해서 인식이 확대됩니다. 점층은 뭡니까? 점점 쌓이는 거죠. 그래서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점점 이렇게 나선형으로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고세고는 수원에서 제일 좋다, 고세고는 경기도에서 제일 좋다, 고세고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다, 고세고는 세계에서 제일 좋다, 이런 식으로 점점 커지는 걸 점층적 표현이라고 그러죠. 여기선 점층적 표현은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네요. 자, 3번 가의 도산노인 관점에서 나다를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나는 한자로 창작된 한시지만 시속말로 엮지 않아도 읊을 수는, 그렇죠. 한시어도 읊을 수는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말로 안 쓰니까 뭐가 안 된다? 노래가 안 된다는 거죠. 읊을 수는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를 하자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우리 사람들이 읊는다면 노래할 수 있겠군. 아니죠. 노래할 수 없는다는 거죠. 왜? 한시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작가는 한자로 쓰여진 시는 노래는 할 수 없다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다는 시속말을 활용하여 표현한 시속의 말, 그러니까 우리말이죠. 그래서 시속의 말은 한글, 우리말이죠. 우리말을 활용하여 표현한 작품이면 익혀 노래할 수 있겠고, 맞죠? 한글로 쓰여져 있죠. 우리말로 창작된 시조고요. 나다 모두 시인 속의 마음에 있는 감동을 시연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렇죠? 둘 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죠. 그다음에 나와 다 모두 효를,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주제로 인정하는 작품이므로 군자가 숭상하지 못할 이유가 없겠군. 그렇죠? 군자가 숭상하지 못하는 건 교만하고 방탕한 그런 내용인데,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은 굉장히 효니까 유교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거죠. 자, 4번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둘 다 꿈이죠, 꿈. 그래서 A에서는 꿈속에서 고향이 너무 가고 싶어서 꿈속에서 찾아간다는 거고, B에서는 좀 가장하는 거죠. 꿈에도 이루지 못한다. 약간 가장적 표현을 하는데, 그런 자신의 그런 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쓰인 거죠. A, B는 모두 이루어질 수 없는 비현실적인 사항. 아니죠. 이 사람 아예 못 가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다에서는 이제 유배가 풀리면 갈 수 있고, 나에서도 어떻게 시간을 내고 남편이나 시댁의 허락을 맡으면 갈 수는 있는 거죠. 근데 가기가 힘들 뿐이죠. 자, 그 다음에 A와 B 모두 하자가 괴로움을 겪고 있는 극복하는 계기는 아닌 거죠. 그래서 A에서는 잠시 꿈에서 고향을 가서 괴로움을 잊는 거고, B에서는 이런 괴로움을 꿈엔들 잊히지 않는다, 괴로움을 표현하는 거죠. 이루어지지 않는다, 괴로움을 표현한 거죠. 그 다음에 A는 한상적인, 아니죠. 고향은 한상적인 공간은 아니고 그리움의 공간인 거고, B는 비극적인 현실의 사항을 인식하고 있다. 근데 뭐 B에서 꿈에도 이루지 못한다 그랬는데, 비극적인 현실의 상황이라기보다는 고향에 가기가 힘들다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정답은 4번이고요. 4번은 각자 읽어보도록 하고요. 5번 A는 하자가 그리워하는 공간, 고향이죠. 맞죠? B는 하자가 그리워하고 있는 대상을 형상하고 있다. 근데 대상을 형상하고 있는 건 아니죠. 꿈에서 노모 생각을 그리웠다는 거지. 여기서 대상은 노모죠. 노모. 그리워하고 있는 대상은 놈이지, 노모지, 꿈이 아닌 거죠. 근데 B는 꿈이잖아요. 그렇죠? 대상을 형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답은 4번이네요. 그 다음에 5번 보도록 합시다. 기역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역, 설명했었죠. 본문할 때 가장된 표현, 서울에서 강릉까지 천리 안 된다 그랬죠. 뭐 첩첩 아주 산이 막 쌓여있고 이런 것도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맞고요. 2번 불화일체의 경지를 제시할 하자가 지행하는 세계 형상을 했다. 아니죠. 그냥 과거의 실제의 모습, 갈매기들이 이렇게 모래가 쌓인 부분에 모였다 흩어졌던 고향의 모습을 표현한 거지. 물화일체는 사물과 내가 하나가 되는, 대상과 나가
합일, 하나가 되는 그런 경지를 말하는 건데, 이 하자는 지금 뭐 갈매기랑 하나가 된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디귿 봅시다. 하자가 대상과 공유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소망, 그렇죠? 엄마랑 같이 바느질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소망, 어머니 곁에 가고 싶다는 소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자의 바람이 드러나기 바라는 변하지 않는 자연의 섭리, 그렇죠? 나도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자연이 돌고 돌듯이 다시 돌아오듯이. 그 다음에 영탄적 표현. 이 문제가 약간 좀 혼란스러운데요. 영탄적 표현이 뭐냐면은 감탄사나 의문형을 사용하여 깊고 짙은 감정을 나타낸다. 감탄사나 의문형을 사용하여 깊고 짙은 감정. 보통 시험 문제는 감탄사가 쓰인 게 많이 나오는데 의문형은 거의 안 나오는데 이 문제에서 되게 특이하게 의문형도 영탄적 표현이라고 하는, 거의 X라고 치면 안 되겠네요. 의문형은 거의 안 나오는데 여기 특이하게 의문형도 영탄적 표현이라고 의문형을 사용한 영탄적 표현을 문제가 냈네요. 예외적으로 의문형이 영탄적 표현으로 쓰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내가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간 감정의 깊이를 드러낼 때, 이럴 때 영탄적 표현이라 그러고 주로 감탄사가 쓰이는데, 이 문제에서는 조금 특이하게 의문형을 사용한 것도 영탄적 표현으로 이해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6번 보기를 바탕으로 나다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보기는 여러분들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자, 정답은 4번이죠. 그래서 나의 달과 바람은 하자의 그리움을 위안하는 역할을, 다의 기러기와 하늘은 하자의 그리움을 심한 역할을 한다 그랬는데, 아니죠. 다는 단순히 뭡니까? 기러기는 나의 소망을 전달하고 싶은데 기러기가 없어서 소망이 전달이 안 된다는 거고, 하늘은 임금이죠. 임금을 그리워하는 건 아닌 거죠. 임금이 내 처지를 알아봐주고 부모님을 만나게 해줬으면 하는 거지, 임금은 그리움을 심하는 역할은 아닌 거고, 기러기는 뭐 그리움을 심하는 역할도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맞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움 심하 맞다고 볼 수 있겠죠. 왜? 나의 소망을 전달해야 되는데 기러기가 없어서 전달을 못하니까. 하지만 하늘, 임금은 확실히 아니라는 거 알 수 있겠고요. 언제나 어느 날은 이렇게 정해지지 않은, 언제인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계리가 해소되게 한다. 언제 어느 날 고향에 돌아갈지 알 수 없다는 거죠. 자, 다들 여러분들 갈래복합 5번 지문 푸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실전학습 이해를 할 텐데요. 다들 수능 특강 문학 문제집 324쪽을 피도록 합니다. 자, 324쪽 보면 오래된 잠버릇, 한만복의 오래된 잠버릇이 가에 있죠?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파리는 관찰 대상이죠. 하자가 관찰하는, 시인이 관찰하는 대상이겠죠. 내가 덮고 자는 공간을 깔고 잔다. 파리가 천장에 이렇게 다리를 대고 매달려 있죠. 다리를 대고. 그래서 내가 천장을 덮고 자는데 파리 입장에서는 뭡니까? 깔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닥이다. 천장이 바닥인 거죠. 파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 12-1번을 푸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고요. 12번은 뭐 이렇게 표현상 특징을 묻는 거죠. 이렇게 내용상, 표현과 내용상 특징을 묻는 거죠. 날개를 휘젓던 공간밖에 믿을 게 없어. 날개의 길밖에 믿을 게 없어. 파리가 가진 건 날개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믿을 게 없어, 믿을 게 없어. 유사한 구조를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13-4번을 푸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13번도 어떤 표현상 특징이나 뭐 내용을 묻는 그런 문제죠. 자, 그 다음에 날개밖에 믿을 게 없어 천장에 매달려 자는 파리는 슬프다. 의인법을 사용한 거죠. 파리를 사람처럼 표현한 거죠. 이거는 13-5번을 푸는데 도움이 됩니다. 추락하다 잠이 깨면 곧바로 비행할 포즈. 위험이 닥쳐도 극복할 힘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날아간다는 거죠. 추락해도. 헬리콥터처럼 할 줄 없이 이착륙하는 파리. 그래서 날 때 도움받을 대상이 없어된다는 거죠. 스스로 힘으로 날 수 있다는 거죠. 구더기를 본 사람은 알리라. 왜 파리가 높은 곳에서 잠드는가를. 이거 도치법 13-1번과 관련된 거 도치법. 도치법은 뭡니까? 단어나 문장의 순서가 바뀐 거죠. 단어나 문장의 순서가 바뀐 거죠. 문장 순서가 바뀐 거죠. 원래라면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왜 파리가 높은 곳에 잠드는가를 구더기를 본 사람은 알리라. 요 순서가 맞죠. 순서가 원래는 요게 먼저죠. 이렇게 요거랑 요거랑 순서가 바뀌어야 되는데 강조를 위해서 일부러 하자가 의도적으로 원래의 문장, 자연스러운 문장 어순이 아니라 강조를 위해서 바꾼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 도치법이라고 합니다.
왜 파리가 높은 곳에 잠드는가? 구더기는 바닥에 있죠. 구더기는 바닥에서 막 기어다니죠. 그래서 구더기 시절부터 굉장히 높은 곳을 동경했을 것이다. 이렇게 시를 지은 사람이 이렇게 추측하는 거죠. 그래서 1년은 사람의 시선으로 본 파리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2년이 특이합니다. 2년은 파리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저 산의 관찰 대상이겠죠. 내가 돕고, 내가 여기서는 파리죠. 파리를 사람처럼 표현한 거죠. 돕고 자는 공간을 깔고 잔다. 그렇죠. 그래서 파리 입장에서는 이거 잘못됐네요. 파리 입장에서는 천장이 아니라 바닥이겠죠. 바닥. 파리는 천장에 매달려 있으니까 바닥이 등에 되겠죠. 바닥이 등에 위치하겠죠. 그래서 바닥을 깔고 자는 반면에 덮고 자는 반면에 인간은 바닥을 깔고 자는 거죠. 지구의 밑부분에 집이 매달리는 시간. 파리 시선에서 바라본 공간이 중에서는 딱 위죠. 지구 밑부분. 지구 밑에서 집이 매달려 있다는 거죠. 파리는 거꾸로 서 있으니까, 거꾸로 천장에 매달려 있으니까 집이 매달려 있다고 생각이 되는, 표현하는 거죠. 나는 바닥에 엎드려 자는데 저 산에는 천장에 등 붙이고 잔다. 파리 입장에서는 바닥이 천장인 거죠. 바닥이 천장인 거죠. 그래서 파리가 자는 모습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발 붙이고 사는 땅밖에 믿을 게 없다는 듯, 중력밖에 믿을 듯 없다는 듯, 천장에 등을 붙이고 잠든 저 사내는 슬프다. 사내 입장에서는 파리가 슬펐는데 파리 입장에서는 저 사내가 참 외롭고 믿을 게 없이 보인다는 거죠. 어떤 날 저 사내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완전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이제 고뇌와 번민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죠. 밤늦게 거꾸로 쭈그려 앉아 전화를 걸기도 한다. 처량하고 불쌍한 모습이죠. 뭐 비즈니스가 있었나 보죠. 그래서 저 사내처럼 외로운 사람이 어디 또 있나 보다. 그래서 이렇게 밤에 새벽에 전화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처럼 외롭고 새벽에 전화해야 되는 사람이 또 있나 보다 생각하는 거죠. 외로움을 느끼는 인간의 모습. 그래서 소재확장이죠. 사내에서 인간으로, 사내 한 명에서 인간 전체로, 외로운 사람이란 인간 전체로 확장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시 보도록 합시다. 창문 하나 없던 낡은 월세 자취방, 하자가 거주했던 열악한 공간이죠. 어둠을 관찰하는 계기가 됩니다. 한낮에도 어둠이 빠져나가지 못하던 방, 뭐뭐던 방, 뭐뭐던 방, 뭐뭐던 방, 뭐뭐던 방, 이렇게 19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19를 반복한다. 이거 13-4번을 푸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명사형으로 마무리하고 있죠. 뭐뭐 방으로 마무리하니까 명사형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뭐 동사나 형용사로 우리 국어는 많이 끝나죠. 뭐뭐 했다, 뭐뭐 한다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는 명사형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아침에 퇴근하여 밤에 일을 하는 사람인가 보죠. 굉장히 고된 삶을 살고 있겠죠. 햇빛을 받고 들어가면 직사광선이 일제히 끄여 흩어지던 방, 굉장히 어두운 방이라는 거죠. 직사광선이 있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색을 구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직사광선이 꺾이다는 것은 뭡니까? 집이 굉장히 어둡다는 거죠. 직사광선이 비치지 않는다는 거죠. 잠시 눈꺼풀에 낀 장강도, 아주 약한 빛도 눈 한번 깜빡거리면 바로 어둠이 된다. 그래서 장강이 금방 사라진다는 거죠. 밝은 곳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금방 어둠에 적응할 만큼 방이 어둡다는 거죠. 키키하고 걸쭉한 어둠이 항상 고여있던 방, 방에 들어서면 눈알이 어둠 속에 깊이 박혀 이리저리 굴려도 잘 돌아가지 않던 방. 아마 뭐 지하나 이런 데 사나 봐요. 빛이 잘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주위를 둘러보려고 해도 사물이 식별이 어렵다는 거죠. 하도 어두워서. 그래서 눈알을 굴려도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어둠이 보일 때까지 시상의 전환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 앞 내용이 부정적이었다면, 앞 내용까지 요까지가 약간 부정적이었다면 이제 밑에 부분은 희망을 좀 얘기합니다.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하자가 부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어둠 속의 모습을 보려 하는 거죠. 어둠 속의 무수한 빛과 색깔이 내 눈을 발견할 때까지 주객이 전도된 거죠. 내가 원래 어둠 속에서 빛과 색깔을 발견하는 건데 어둠 속의 빛과 색깔이 내 눈을 발견한다고. 주체와 객체가 바뀐 거고요. 그래서 이 시에서 일행에서 구행은 이제 어둠에 가득한 자취방을 들어간 거고요. 자, 10행에서 13행은 이제 어둠 속에서 빛과 색깔을 발견하기 위해 어둠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그런 하자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래오래 어둠을 내부를 들여다보던 방, 어둠 속 세계를 관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자세히 보면 어둠도 환하게 보이는 방,
역설적 표현, 어둠도 환하게 보인다. 역설적 표현은 뭔지 알죠? 모순된 표현이죠.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둠이 어떻게 환하게 보여요? 그렇죠? 역설적 표현을 통해서 어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 안에 온갖 잡동사니들이 큰 숨을 들이쉬며 느릿느릿 어둠을 빨아들였다가 제 속에 든 빛을 오래오래 발산은 뭐 이렇게 표출하는 거죠. 해주던 막. 여기서는 제 속에 든 빛은 약자들이 지닌 힘과 희망이죠. 그래서 어둠 속에서도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조금의 자신만의 힘과 희망을 이렇게 갖고 살고 있다는 거죠. 보잘것없는 물건들이 소외된 사람들이죠. 서로 비추며 대비춰주며 서로 의인화해서 의지하고 산다는 거죠. 물건들을 사람처럼 서로 비춘다 비춰준다 사람처럼 표현한 거고 의지하는 거죠. 이 부분 12-1번과 13-5번을 푸는데 도움이 됩니다. 제 안에서 스스로 발광은 이렇게 빛을 표출하는 거죠. 빛을 이렇게 내뿜는 거죠. 낮은 빛을 조금씩 끊임없이 나누던 방. 여기선 작은 힘이겠죠. 낮은 빛은 작은 힘이겠죠. 그래서 14행에서 20행까지는 어둠을 오래 관찰하여 그 속에 있는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다. 그런 내용인 거죠. 자, 그럼 다시 보도록 합시다. 그날도 옷가지를 빨고 나서 다리고 나서 노곤해진 몸으로 마루에 누워 쉬려는 참이다. 800일 하고 누워서 석가래는 이게 지붕인데 여러분들 이 지붕을 받치고 있는 나무 기둥 같은 거 있죠. 지붕이 이렇게 지붕을 밑에서 위로 보면은 이렇게 우리 한옥의 지붕 보면은 이렇게 큰 기둥이 지붕 받치고 그 옆에 격가지를 쳐서 기둥이 받치고 있죠. 이걸 석가래라 그럽니다. 끝에 열린 하늘을 그래서 이 석가래 끝으로 보이는 하늘을 이 하자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늘이 요 끝으로 보이는 하늘을 이렇게 감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모로 누워 산봉우리에 눈을 주었다. 평소와 다른 방법으로 모로 누워서 비스듬히 누웠다는 모가 비스듬히죠. 그래서 평소와 다른 방법으로 자연물을 이렇게 관찰한 거죠. 평소와 다른 방법으로 자연물을 응시했고 갑자기 산이 달라 보였다. 새로운 시각을 얻었다는 거죠. 이것 봐라. 나는 벌떡 일어나 이번에는 가랭이 사이로 산을 내다보았다. 또 새로운 시각으로 본 거죠. 새로운 관점을 보기 위해서 가랭이 사이로 보려면 고개를 이렇게 얼굴을 가랭이 사이로 보려면 허리를 잔뜩 숙여가지고 머리가 땅에 이렇게 땅 쪽으로 향하도록 봐야 되겠죠. 거꾸로 보는 거죠. 우리들이 어린 시절 농부들과 어울려 놀이를 하던 그런 모습으로 선입견 없이 이렇게 어린이들은 선입견이었죠. 편견이었죠. 선입견 없고 편견 없는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려 했다는 거였죠. 자, 밑에 부분은 쭉 읽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문단의 중심 생각은 자, 이전과 다른 시각으로 자연을 바라봤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문단도 쭉 한번 각자 읽어보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문단 마지막 문장. 이건 얼마나 그릇된 오해인가. 그래서 선입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건 참 나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선입견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드러나 있고 두 번째 문단의 중심 생각은 대상을 달리 봐야 하는 이유. 그래서 우리가 편견이나 선입견에 휘둘리지 말고 새로운 시각으로 신선한 시각으로 세상을 보자는 거죠. 자, 이 세 번째 문단도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내 눈이 열리면 그 눈으로 세상도 함께 열린다. 뭡니까? 선입견 없이 세상을 보면 진면목, 새로운 면목을 파악이 가능하다는 거죠. 인도의 명상가이자 철학자인 구루, 이 사람은 인도에서 굉장히 유명한 시인이자 연설가입니다. 아는 것으로부터 이건 책 이름이죠.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 사람이 쓴 책 이름입니다. 우리가 보는 법, 편견 없이 보는 방법을 안다면 그때 모든 것이 분명해지지. 대상의 실체를 파악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보는 일은 어떤 철학도 성생도 필요로 하지 않다. 아무도 당신에게 어떻게 볼 것인가 가르쳐줄 필요가 없다. 당신이 그냥 보면 된다. 내가 남의 눈을 빌리지 않고 나만의 그런 선입견 없는 눈으로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눈으로 바라보면 된다는 거죠. 그 어떤 고정관념에도 사로잡히지 말고 빌릴 것 없이 자기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대상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란 말이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요 대상을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거죠. 넘어가서요. 자, 윗부분 쭉 읽어보고 요는 그러니까 요지 그러니까 중심 내용은 요약한 것은 그 차가 지닌 특성에 알맞게 우릴 때 차를 우려낼 때 이렇게 차 물을 만드는 거죠. 그 차 맛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대상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차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방법이 중요하듯이 어떤 대상도 중요하지만 그 대상을 보는 방법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밑에 부분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이 문단의 중심 생각은 대상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선생님이 나눠준 시전학습 2의 관련 유인물 표 합시다. 자, 그러면은 작품에서는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오래된 잠버릇에 대한 내용이죠. 이 시가 굉장히 독특한 게 두 가지 시선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이죠. 산의 인간의 시선으로 본 파리와 그 다음에 파리의 시선으로 본 산의 인간이죠. 그래서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다. 서로가 서로를 좀 약간 불쌍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내가 본 파리는 어때요? 천장을 깔고자 하죠. 천장이 아니고 이 천장에 배를 대고 호공을 깔고 자는 거죠. 그래서 호공밖에 믿을 수 없다. 그 다음에 여기선 호공이라기보다는 바닥을 깔고 잔다고 얘기했네요. 자, 이거 바닥으로 고칩시다. 호공이 아니라 바닥이죠. 바닥으로 고칩시다. 천장에 매달려 잠을 잠으로 슬픈 존재다. 높은 곳에서 잠들 수밖에 없다. 굉장히 위태롭게 생각하는 거고요. 파리가 보는 사람은 이거 잘 안 보이죠? 방바닥이죠. 방바닥을 덮고 잔다, 깔고 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파리가 덮고 자는 공간이 방바닥을 깔고 잔다. 땅과 중력밖에 믿을 수 없다. 그 다음에 천장에 등을 붙이고 자는, 여기선 파리 입장이죠. 파리 입장에서 천장인 거죠. 슬프다. 그 다음에 밤에 쭈그려 앉아 전화를 하는 외로운 존재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걸 합치면은 사내와 파리의 오래된 잠버릇을 통해 각 존재의 본질에 주목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존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요 소재의 의미, 파리는 호공에서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고 스스로 이렇게 날개짓 할 수 있는 극복할 힘이 있죠. 그 다음에 날개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구더기는 파리 애벌레로 굉장히 높은 위쪽을 지향하는 거죠. 그래서 높은 곳에 잠들길 원하고요. 그 다음에 사내는 좀 외로운 인간이죠. 고뇌하고 외로움을 느끼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중력, 이렇게 당기는 힘이죠. 사람이 등을 붙이고 잘 수 있게 하는 힘인 거죠. 사람이 공중에 뜨지 않고 바닥에 붙어 있게 하는 힘인 거죠. 핵심 갈래, 자유로운 형식으로 서정시, 나의 정서, 나의 어떤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한 거죠. 자, 하자의 전환을 통해서, 그래서 1년에서는 하자가 사내였고요. 2년에서는 파리였죠. 하자가 말하는 사람이죠. 1년과 2년은 아까도 말했던 대칭적인 형태로 구성하고 있고, 의인법, 파리를 사람처럼 표현했죠. 그 다음에 도치법, 아까 본문에서 설명했었죠. 그래서 대상의 특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년에 8구항에 있었던 도치법, 1년에 8구행에 있었죠. 8구행. 원래는 왜 파리가 높은 곳에 잠드는가를 구더기를 본 사람은 알리란데 강조를 위해 그 행의 순서를 바꿨었죠. 그 다음에 유사한 구절을 반복하여, 그렇죠. 믿을 게 없어. 1년에 2행 3행에 1년에 2, 3행에 믿을 게 없어. 반복하고 있죠. 그 다음에 어둠도 자세히 보면 하나다. 같이 보도록 하죠. 자, 1구행은 이 작품에서는 각자 읽어보도록 하고요. 1구행은 어둠으로 가득 찬 자취방에 들어가고 10액에서 10상은 이렇게 어둠 속에서 빛과 색깔을 발견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다. 14에서 20행 그런 내용이고요. 여기 1행에서 9행까지는 약간 부정적이었다면 10행부터 마지막 행까지 약간 긍정적이죠. 시상 전환이 이루어진다. 시상 전환이 10행에서부터 이제 시상 전환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하자의 인식 변환 보도록 합시다. 처음에 어둠이 존재하는 방은 약간 부정적인 이런 느낌이었는데 어둠 속에서도 하남이 있는 방이죠. 약간 긍정적인 가치를 발견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약간 표현이 참신한 표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약간 신선하고 약간 낯선 표현들이 많다는 거죠. 보통 어둠은 뭐 새까맣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퀴퀴하고 걸쭉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퀴퀴는 약간 후각적 심상이죠. 후각적 심상. 그래서 어둠을 표현할 때 일각적으로 상대는 시각적 이미지가 아닌 다른 감각적 이미지, 냄새나 걸쭉하다는 건 액체 상태인 거죠. 약간 걸쭉하다는 건 액체인데 완전히 맑은 게 아니라 불순물이 많이 쓰여져 있어서 잘 떨어지지 않는 그런 슬라임 같은 그런 액체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둠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고요.
눈알이 어둠 속의 기표부터 쭉 이 부분까지 어두운 무수한 빛과 색깔이 내 눈을 발견할 때까지 10팽에서 13행까지죠. 그래서 주객전도의 표현. 그렇죠. 원래는 내 눈이 어둠을 발견한다. 여기서 어둠이 내 눈을 발견한다고 하겠죠. 주객전도의 표현을 통해서 특정 사항을 드러내고 있고, 이 부분은 의인화와 함께 어둠을 물리적 대상으로 표현하여 특정 사항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가지고 온갖 잡동사니들이 큰 숨을 들이쉰다. 그래가지고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의인법이 쓰였다. 자, 그 다음에 서로 발광하는 빛을 조금씩 나눈다. 그래가지고 서로 힘을 나눈다는 거죠. 특정상 서로 힘을 나누고 있다. 힘을 나누고 있다. 서로 미약한 힘이지만 서로 나누고 있다. 그 다음 시상장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대상을 관찰하는 하자의 인식이 변화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이렇게 전달하고 있다는 거죠. 방에 대한 인식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감각적 이미지, 주로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명사를 통한 시행 종경, 뭐뭐 방으로 끝나고 있죠. 그 다음에 유사한 식구와 구절의 반복, 뭐뭐 던 방, 뭐뭐 던 방 반복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의인화, 보잘것없는 존재, 온갖 잡동사니들이죠. 온갖 잡동사니들을 의인화했었죠. 그래서 친근함과 우호적 감정, 서로 이렇게 돕고 사는 모습에서 우호적 감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자유로운 형식으로 자신의 정서,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고 있는 서정시고요. 그 다음에 감각적 이미지, 주로 시각적 이미지가 많이 쓰였죠. 어둠을 표현하는. 그 다음에 사물의 인격, 온갖 잡동사니를 사람처럼 표현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음성 상징어는 우리 뭘 합쳐서 음성 상징어라 그러죠? 의성어랑 의태어를 합쳐서 음성 상징어라 그러죠. 의성어, 의태어. 의성어는 뭐다? 소리를 흉내내는 거죠. 의태어는 뭐다? 모양을 흉내내는 거죠.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의성어나 의태어 둘 중에 하나 있으면 우리 음성 상징어라 그래요. 음성 상징어. 그래서 여기서는 모양을 흉내낸 뭐가 있다? 느릿느릿이 있어요. 느릿느릿.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잘 찾아보면 16행에 있습니다. 16행에 느릿느릿이란 표현이. 교수님의 거꾸로 보기 보도록 하죠. 작품 엑셀이랑 글의 짜임은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자, 일상의 경험에서 인식을 확장하는 거죠. 산을 바라보는 방향을 달리했다. 원래는 뭐 똑바로 서서 보는데 특이하게 이렇게 가랭이 사이로 머리를 이렇게 숙여서 봤다는 거죠. 거꾸로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의 새로운 모습이 보였다. 인식의 확장 뭡니까?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봐야 된다. 우리가 항상 하던 방법이 아니라 좀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유추의 방법. 유추는 추론하는 거죠. 어떤 사항을 통해서 추론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A라는 사항을 통해서 B라는 사항이 일어났으면 A-라는 말을 통해서 B-가 일어난다. 예를 들어서 항소개구리라는 외래종이 우리나라 자연 생태계를 파괴했다. 그러면은 외래어가 많이 들어오면 우리말도 파괴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우리 유추라 그러죠. 자, 차 맛을 아느니 차에 정해진 표준은 없고 어떻게 우려야 좋은 맛이 우려였는가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는 거죠. 사람의 일도 마찬가지다. 고정된 틀이 없다. 사람이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대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편견 없이 바라봐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내 눈, 나의 눈은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에 박혀있는 반면에 열린 눈은 뭡니까?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이 없는 눈이죠. 자, 갈래는 수필이죠. 수필은 어떤 자신의 경험을 통한 생각과 느낌, 생각과 느낌을 이렇게 쓴 글이죠. 자유로운 형식으로 쓴 글이고요. 소설은 허구적이죠. 소설은 약간 거짓이 포함되어 있다면 수필은 사실만 쓴 글이죠. 그래서 사실적인 글이다. 그래서 제재는 거꾸로 보기, 주제 틀어보고 진솔한 문체로 글쓴이 생각한다. 그 다음에 과거 해상을 통해 글쓴이의 경험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줄에 보면은 자의 첫 번째 버전 그날도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를 쓰는 게 아니라 예전을 회상해서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해서 내가 한번 산을 거꾸로 봐봤는데 신선하더라. 그래서 그때 산을 거꾸로 봤던 경험을 회상해서 글을 쓰고 있는 거죠. 아까 설명했던 유추의 방식 쓰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풀이로 들어갑니다. 다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불가능한 상황 설정. 다에는 안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에는 불가능한 상황 설정이 있었죠. 어떻게? 가에서는 파리, 나에서는 잡동사니를 어떻게 사람처럼 표현했죠. 잡동사니를 사람처럼. 파리가 슬프다거나 의인화한 거죠. 의인화. 파리를 슬프다고 한 거나
잡동사니들이 숨을 쉰다고 한 거. 의인화한 거죠. 사람처럼 표현한 거죠. 그래서 가난은 불가능한 상황이 있었는데 다에서는 없었다. 관찰은 한 건 맞는데 대상의 속성을 객관적으로 나타낸 게 아니라 하자나 작가의 생각, 주관적으로 표현한 거죠. 객관적 아니고요. 주관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뭘 관찰하고 있다? 가에서는 파리, 나에서는 어둠 속방, 다에서는 산을 관찰하고 있는 거죠. 정답은 3번이죠. 일상의 경험, 그렇죠. 내가 파리를 보고 한 생각, 어둠 속 방에서 한 생각, 그 다음에 산을 본 걸 통해서 대상의 의미를 발견하고 있는 거고요. 과거에 대한 성찰이 일어나 있진 않죠. 자기가 관찰한 걸 통한 생각을 쓴 거지. 과거에 대한 성찰을 쓴 건 아니라. 성찰은 뭡니까?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거죠. 딱히 뭐 반성이 나오는 건 아니죠.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건데 여기서 어떤 반성점은 나오고 있지 않고 그냥 이걸 관찰해서 자신의 생각을 쓴 거죠. 시선의 이동은 없었죠. 그냥 제가 보고 관찰한 것을 통해서 순간의 생각, 순간의 느낌을 쓴 거죠. 파리를 보고 든 생각, 어둠 속 방에서 든 생각, 산을 보고 든 생각, 순간의 생각을 쓴 글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13번 가와 나에 대한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는 나와 달리 도치의 방식을 쓰고 있다. 아까도 설명했죠? 도치의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1년에 마지막 두 행에 구더기를 본 사람은 알리라. 왜 파리가 높은 곳에 잠드는지 이걸 쓰였다 그랬고요. 가는 나와 달리 시간의 흐름에 따른 아니죠. 가와나 두자 뭡니까? 대상을 관찰한 후 그런 순간의 생각, 자신의 순간이 드는 감정을 표현한 거죠. 순간의 생각을 표현한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네요. 나는 가와 달리 시행을 명사로 전개할 거죠. 방으로 전개하고 있죠. 그래서 공간적 배경, 방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어두운 방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가나 모두 유사한 식구를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나에서는 아까도 말했던 뭐뭐던 방, 나에서는 뭐뭐던 방이 있었죠. 가에서는 믿을 게 없어. 그 다음에 슬프다. 가에서는 뭐 믿을 게 없어. 슬프다. 파리는 슬프다. 저 사내는 슬프다. 이렇게 있었죠. 가나 모두 대상의 인격을, 그렇죠. 파리랑 보랄것도 없는 물건들의 인격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해서 시적 사항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죠. 14번 가나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는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자, 나머지는 다 맞고 보기는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나머지는 다 맞고 정답은 4번이죠. 나에서 눈알이 어둠에 박혀 잘 돌아가지 않는다는 표현은 어둠 속에서 대상을 보려고 하는 하자의 노력이 미흡하다는 게 아니라 눈알을 굴려도 대상이 참 식별하기 어렵다. 그만큼 어둡다는 걸 표현한 거지 하자의 노력이 미흡하다. 그런 내용은 아니었어요. 정답은 4번이고 나머지는 읽어보면 다 이해할 거예요. 자, 15번 다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이 아닌 것은 다는 뭡니까? 우리 선입견 없는 눈으로 보자는 거죠. 선입견 없는 눈으로 보자. 나머지는 다 맞고 정답은 3번이죠. 바닥에서 저 사내를 바라보며 그의 심리를 추측하는 파를 통해 인간이 끝없이 변모하고 형성되는 존재, 이런 뜻이 아니라 외롭다, 슬프다, 잠도 제대로 못 자는구나, 이렇게 인간은 참 슬프다, 외로운 존재다, 이렇게 인식하는 거죠. 정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16번 문제 보도록 하죠. A와 관련하여 나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는 이제 선입견 없는 그런 선입견에서 벗어난 그런 시각, 고정관념이 없는 시각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럼 봅시다. 매일 마주하는 권태로운 일상의 시온관도 누군가에게는 누군가가 X 표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이 어떤 똑같은 의미가 누군가에게 다르게 달라진다는 게 아니라 한 명의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지, 똑같은 상황이 누군가에게 다르다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한 사람이 시각을 달리하면 다른 세상이 보인다는 거지, 여러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요. 좀 헷갈리게 문제를 냈네요. 여러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여러 사람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 한 명이 있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죠. 1번은 틀렸고요. 2번 캄캄한 어둠과 같이 절망적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둠을 몰아내기 위한 체계적인 준비, 어둠을 몰아내기 위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은 없었고요. 그냥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한다, 그런 내용이었죠. 그 다음에 어떤 대상의 본질의 특성을 제대로 위해서 대상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깨달음이 아니라, 여기 다시에 보면은 배울 필요도 없고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 그랬죠. 그냥 스스로 새로운 시각으로 보면 된다 그랬죠. 깨달음이 필요한 건 아니었어요.
4번 정답은 4번이죠. 어둠을 그저 캄캄하고 부정적인 걸 인식했는데 긍정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시선을 달리하니까 어둠이 안 좋다, 부정적이라는 편견을 극복하니까 새로운 시각을 발견했다는 거죠. 어둠이라는 것은 늘 답답하고 암울한 시간 연속에 생각했었는데 암울한 시간이 지나면 언젠간 강명의 세계, 강명이 뭐 빛의 세계, 밝은 세계죠. 밝은 세계, 밝은 세계. 그래서 우리 나라 강복했다는 걸 뭐라 그래요? 강명했다, 빛을 찾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새로운 가치를 발견한 거지. 꼭 뭐 빛의 세계, 새로운 세계, 새로운 세계는 맞는데 꼭 빛의 세계가 도래한다, 뭐 아주 새로운 이상적인 세계, 아주 뭐 강복된 족같이 아름다운 세계가 온다, 그런 건 아닌 거죠. 그냥 새롭게 인식을 한다는 거지 반드시 강명의 세계가 언젠간 온다, 그런 건 아니었어요. 자, 17번 기억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은 이제 어둠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거고, 니은은 뭡니까? 선입견이 있는 눈이죠. 열리기 전에, 새로운 시각이 열리기 전의 선입견이 있는 눈이죠. 이제 열리면은, 니은이 열리면 선입견이 없는 눈이 되고, 열리기 전이니까 니은만 했으니까 이건 뭡니까? 열리기 전의 선입견이 있는 눈이죠. 자, 그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다들 고생 많았어요.